며느리 휴대폰에 저장된 충격적인 내 이름.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에 뜬 제 이름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는 제 얼굴 사진과 함께 저를 지칭하는 끔찍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그 순간까지 저는 이 며느리를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하던 그 사람이 뒤에서는 이토록 잔인한 말로 절 부르고 있었다니,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가족도 이 집도 저에게는 없다고. 그리고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 박영희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 속초의 작은 바닷가 마을입니다. 불과 8달 전만 해도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내외 그리고 손녀 지우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3대 가족의 모습이었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지우의 등교 준비를 도우며 며느리 수진이가 재택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런 시어머니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끔 날카로운 말투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느껴져도 그냥 넘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니까 내가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우가 갑자기 열이 났고 수진에게 급히 연락하려 했는데 그녀의 휴대폰이 집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걸려왔고 화면이 켜졌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는 추석에 찍은 가족 사진에서 오려낸 제 얼굴과 함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요? 단순한 실수는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름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죠. 정말로 이 사람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동안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우가 새로 받은 디지털 교구로 놀면서 무심코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엄마 폰 비밀번호랑 비슷해요. 이렇게요.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손가락으로 패턴을 그렸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그 패턴을 따라 그렸습니다. 잠금이 풀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며느리 수진을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먼저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은 여전히 그 끔찍한 단어로 저장되어 있었고 제 얼굴 사진이 프로필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착각이기를 바랐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여러 단체 채팅방이 보였고 그 안에서 수지는 저를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들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꼰대잔 소리 폭발! 밥상 차려놓고 감동받으라는 표정 짓는데 진짜 역겹다. 또 지우한테 과자 퍼먹이네. 당뇨 걸리라고 작정했나? 저 사람 언제 없어지나? 눈치도 없고 쓸모도 없어. 친구들과의 대화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귀찮고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 단톡방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끓여주신 미역국 덕분에 따뜻한 하루를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불과 몇 분 전
친구들에게는 또 밥 해줬대. 기름 냄새 진동해서 토 나온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철저하게 이중적으로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에서는 효부 코스프레, 뒤에서는 악담과 조롱.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수진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침 밥상을 보며 찌푸리는 표정, 지우가 간식을 받으면 내뱉는 날선 말투, 모든 것이 저를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수진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인간 뭐든 간섭하려고 들어서 정말 지겹다. 그냥 아파서 병원이라도 갔으면 좋겠어. 그 순간 제 가슴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인간이 바로 저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우의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곧 하늘나라 간대요. 그래서 할머니 안 계시면 내가 방을 쓸 수 있대요. 6살 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진이 심어준 생각이었던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수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반찬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아니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 재산을 쉽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 민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수진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마저 이미 며느리 편이구나. 저는 그날 밤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평생 모은 적금,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합치면 10억이 훨씬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순간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웃으며 저를 무시했던 거구나. 은행에 가서 모든 계좌를 하나로 정리하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집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한 달 안에 팔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제 방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혹시 은행 같은데 안 가셨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통장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더니 수진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그런 거래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 반응이었죠. 그날 저녁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정밀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죠. 혹시 치매면 후견인도 정해야 하고 재산 관리도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후견인이 되고 제 재산을 가져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연극을 제가 끝내겠다고. 다음 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차가운 각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가 잠든 후 거실에서 민호와 수진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어머니 때문에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곧 알아서 조용해지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곧 죽을 거라는 뉘앙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는 제 아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누구도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며칠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 감자 상했잖아요. 이런 걸 지우한테 먹이면 어떡해요? 진짜 요즘 너무 깜빡하셔서 무서워요. 사실 감자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까지 며느리 편을 들며 저를 의심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와 수진은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진짜 걱정돼, 어머니. 요즘 가스도 자주 안 끄고 지우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그럼 어떻게 하지? 정신 감정이라도 받아보시게 해야 하지 않을까? 억지로라도 해야죠. 지우 안전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제 복수가 아니라 존엄성의 회복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매일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갔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이 몇 달 전부터 몇 번 오셨어요.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비밀번호를 기억 못하신다며 본인이 대신 출금하러 왔다고요. 다행히 법정 대리인 서류가 없어서 거절했지만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수지는 이미 제 돈을 가져가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저는 더욱 보안을 강화했고 부동산에 가서 집을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며칠 후 매수자가 나타났고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몇 장, 편지, 지우가 그려준 그림 한 장. 모든 것을 속초로 미리 보냈습니다. 아무도 제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이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 가봐요. 치매 검사 받아보시고요.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은주 말이 맞아요. 미리 체크해보는 게 좋죠. 저는 그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이 다 짜여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족이라 생각하고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에게 죽기를 기다리는 짐이었던 겁니다. 제 친아들마저 며느리 편에서 저를 의심했습니다. 드디어 집 계약일이 정해졌습니다. 잔금 날짜까지 확정된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계약서 복사본, 계좌 이체 내역, 모든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겨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소고기, 미역국, 불고기, 잡채까지 마치 생일상처럼요. 지우에게만큼은 제 진심을 담아 마지막 밥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내 휴대폰에 저장된 내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니?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왜 꺼내세요? 설마 제 핸드폰 보신 거예요? 수진이 먼저 공격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남의 핸드폰까지 몰래 보세요? 사생활도 없네요.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캡처해둔 화면들을 보여줬습니다. 끔찍한 별명, 악담, 그리고 가족 단톡방의 위선적인 메시지들까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여전히 변명했습니다. 그건 친구들끼리 하는 농담이에요. 스트레스 풀려고 한 말이라고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건 좀 너무했어. 하지만 다음 말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도 수진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야. 엄마가 요즘 예민하기도 했고.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아들도 끝까지 제 편이 아니었구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라고? 내 이름을 그렇게 저장한 게 오해야? 내 사진 붙여놓고 친구들한테 비웃은 게 오해라고? 넌 그걸 보고도 아직 그의 편을 드는 거야?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날 제 아들의 손을 놓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집 매매 계약서야. 내 명의니까 혼자 계약할 수 있었어. 다음 주에 잔금 받고 이사 나가기로 했어. 두 사람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요? 지우는요? 우린 어디서 살라고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이제부터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져.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야. 수진이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제발요. 민호도 말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우리가 무심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갑작스럽다고? 마누라가 엄마 이름을 그렇게 저장해 놨는데 옆에서 눈치나 보고 너도 자식이냐? 민호는 할 말을 잃었고 수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말로만 상처받은 게 아니야. 난 모욕당했고 무시당했고 버려졌어. 그런데 지금 와서 가지 마세요. 한마디로 다 끝내자는 거니?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지우는요? 지우는 어떡하라고요? 제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지우는 너희가 책임져야 해. 나는 이제 다시 할머니가 될 생각 없어. 민호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일주일만 더 생각해봐요. 이런 식으로 떠나시면 너무.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생각은 이미 다 했어.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오늘이 그 시작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살아. 나 없이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민호의 발소리가 따라붙었지만 아무도 저를 막지 못했습니다. 문을 닫고 택시에 올라타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되찾았어. 속초에 내려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수진의 전화는 수백 통이 넘게 걸려왔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가끔 확인했습니다. 사죄의 말들이 가득했지만 그건 제가 떠나기 전에도 들었던 말들이었습니다. 민호의 장문의 문자에는 그들의 근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받은 돈은 제가 가져갔고 그들은 외곽의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다 지금은 별거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동네 놀이방에 맡겨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손녀 때문에 제 마음이 잠깐 흔들렸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집의 엄마도 그 손녀의 할머니도 아닙니다. 지금 저는 그냥 박영희입니다. 속초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고 바람은 바다 냄새를 안고 제게 말을 걸어옵니다. 텃밭에 심은 방울토마토가 잘 자라고 있고 근처 카페에서는 제가 그린 바다 풍경화를 전시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만난 이웃이 말했습니다. 경희 씨 표정이 아주 밝아 보여요. 예전이랑 완전 다르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나답게 살기로 했어요. 이제 아침 일찍 억지로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 보며 밥상을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참지 않아도 되고 제 돈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뒤에서 저를 비웃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끔찍한 별명이 아니라 존중받는 박영희로 살 수 있어서 매일이 행복합니다.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그 충격적인 발견 덕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비수가 제 가슴을 찔렀기에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마음속에 억눌린 분노와 눈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떠나는 건 절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작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